네, 선주기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앞서서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또 뉴욕교 시간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헝다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홍콩 법원 헝다 청산 명령을 내렸군요. 어떤 얘기인지 자세하게 좀 풀어주세요. 홍콩 법원에서 청산하라고 해서 이른바 그 대마불사 믿음이 깨졌는데요. 네. 그래서 뭐 이번 사태가 가뜩이나 지금 중국 경제도 그렇고 중국 부동산도 좋지 않은데 분명히 어떤 충격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걸 주목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 파장이 조금 예상이 됐던 거고 그래서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도 있고요. 이미 뭐 중국 당국은 수의자인 그 헝다 회장을 포함한 그 그룹 경영진을 사법 처리 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손절했다는 그런 관측도 많았습니다. 네. 사실 헝다의 위기 이야기는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홍콩 법원이 헝다의 청산 명령을 내렸는데 사실 이게 중국 법원이 뭐 인정을 하느냐 앞으로의 일정도 좀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헝다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부동산 개발업체. 총 부채가 뭐 우리 돈으로 443조 원 정도니까요. 이거 말고 또 작년에는 그 중국에서 매출 기준 그 중국 부동산 개발업계 1위인 그 컨트리가든 비구이위안도 디폴트 위기에 그렇죠. 처했고 그래서 중국 부동산 시장 공포가 더 커진 상태였죠. 그리고 또 뭐 완다, 원양집단 같은 다른 부동산 업체들도 물론 정도 차는 있지만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는 것만 다 아는 사실이고요. 네. 이런 가운데 또 이들한테 그 돈을 빌려준 자산관리회사 증시그룹도 지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권으로도 위기가 이미 전이가 된 상태고요. 헝다, 완다, 뭐 컨트리가든 증주, 뭐 중국의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의 위기 얘기는 계속해서 좀 전해지고 있는데 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규모가 크잖아요. 그럼요. 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중국 GDP의 한 20% 이상이고 특히 중국 사람들 자산의 한 80%가 여기 몰려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이 흔들린다는 것은 중국 경제 전체가 휘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그 주택 가격까지 폭락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당국이 어떻게든지 부동산을 좀 살리려고 좀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 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서 업체들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그런 길도 열어줬는데 뭐 크게 뭐 큰 효과가 눈에 띄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또 다른 악재가 터진 겁니다. 네. 자, 이번에 홍콩의 판결이 그러면 중국 금융시장에도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월가 전문가들도 그렇고 외신들도 그렇고 어쨌든지 홍콩 판결 물론 이제 중국 법원이 이거를 수용할지도 네, 이제 그렇죠. 변수지만 일단 중국 금융시장의 파문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싱가포르 리서치 업체 애널리스트 얘기도 다른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그 구조조정도 뭐 물론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정서에는 상당히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투자은행 네티시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홍콩 법원 결정이 헝다로서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그래서 다른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그 어떤 눈덩이 효과가 나타날지 이것도 시장이 주목할 거라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법원이 홍콩 법원 결정을 인정할지도 관심사다. 왜냐하면 역외 투자자 그 처리 문제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네. 일단 법원 명령 직후에 홍콩 증시에서 헝다 주식 거래는 중단이 된 상태고요. 네. 관련된 이 파장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 또 추가적인 얘기 있습니까? 일단 그 시장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거품을 진압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결말도 용인한다는 그런 신호를 보낸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물론 중국 경제의 호재일 수 있지만 네. 문제는 단기적으로 큰 고통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그 홍콩 법원 청산 결정이 헝다 그룹 전체가 아니고 그 중국 헝다, 그러니까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이쪽에만 적용된다는 점. 그래서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헝다 CEO도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뭐 짓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중국 헝다가 청산이 돼도 그
그룹 전체의 그 본토 사업 비즈니스는 본토 사업은 일정 기간 실질적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합니다. 네. 그 제한적인 충격일 거다. 그리고 또 헝다 청사는 이미 전망이 되어 왔다는 점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은 아니다. 그래서 네.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뭐 주식이라든가 숫자적인 측면으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어제 뭐 일단 뭐 중국 본토하고 홍콩 주가는 빠졌지만 네. 그 예상보다는 낙폭이 좀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콩 항생 지수하고 홍콩에 상장된 그 본토 기업 구성 그 홍콩 HGS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죠. 그래서 지금 업계 월가 쪽에서는 헝다 청사는 이미 예고된 이벤트였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심은 업계 1위인 그 비구이 위한 컨트리 가든이 어떻게 될지 그쪽으로 옮겨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네. 헝다 얘기 해봤습니다. 새로운 얘기 들어오면 또 전해주시고요. 다음 얘기는 신흥국 채권에 대한 분석인데 중남미를 비롯한 신흥국 채권이 뭐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지금 기회 투자 상품이다. 어떤 분석이죠? 블룸버그가 그저께 정리를 했는데요. 네. 그 신흥국 채권이 작년에도 수익률이 높았죠. 그리고 나서 올해도 그런 추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특히 연준이 이제 금리를 조만간 내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시사를 이번 주 그 FOMC에서 이제 그런 단서를 주지 않을까. 이제 예의를 주시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남미를 비롯한 신흥국 채권한테는 기회다. 여기 대해서 그 미국계 투자 자문사 관계자는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혹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강력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예. 의견을 이제 이 사람은 펼친 건데. 그러면서 자기 네. 그렇게 보는 이유로 그 지금 달러가 좀 달러 그 접근이 좀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금리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도 지금 계속 가라앉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신국 채권이 그 연준 움직임에 크게 그 영향받지 않고 좋아 보인다는 자기 그 견해를 뒷받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준 금리 인하 힌트가 달러 약세하고 그 신국 현지 채권 강세를 촉진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JP모건에서도 분석이 좀 있네요. 네. 네. 미국 인플레가 진정되고 성장률이 회복돼도 금리 인하는 어차피 가까워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면서요. 그래서 신흥국 채권에는 이렇다 할 충격이 없을 것 같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 불안감이 여전하고 연준 금리 인하 예상 시점도 늦어지면서 올해 들어서 이미 그 개독 통화하고 국제 가치가 한 1% 이상 모두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게 필요해서 또 다른 의견이나 뭐 비슷한 의견이나 좀 다양한 의견 더 있습니까? 보면은 한 30억 달러 규모죠. 바네크 네. 모건 신흥국 통화채권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그 공매도 비중이 지난해 3월 같은 경우는 13.7%였는데 최근에 0.69%까지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이후에 최저다라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네. 블룸버그 분석도 소개해 주세요. 뭐 중남미에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 영내 그 다른 나라보다 더 일찍 더 많이 금리를 올리고 나서나 이미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상기시켰고요. 그다음에 칠레, 콜롬비아, 페루 중앙은행도 같은 추이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를 무려 11.25%로 유지를 해왔는데 결국 대부분의 전문가들 얘기는 지금 오는 3월에 멕시코가 금리를 한 0.2%포인트 인하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내리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신흥국 특히 중남미 채권 투자에는 기회라는 얘기를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이번 FOMC가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맞습니다. 네,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하겠지만 언제쯤 할지 그런 신호라든지 뭐 그렇죠. 멘트 하나하나가 그렇습니다. 네, 좀 여러 면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네요.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줄이도록 이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제공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떤 얘기인가요? 그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압박을 했는데도 네타냐후가 뭐 자기의 그 정치적인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지 꿈쩍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MBC가
여러 명의 미국 당국자를 이용해서 전했는데 네. 이런 그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제공을 지렛대로 그 민간인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줄이도록 압박을 하는 방안을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안 준다는 건가요? 무기 판매를 뭐 중단하거나. 안 주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무기를 이제 지렛대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방부도 이제 백악관 지시로 그러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좀 지렛대로 활용할지를 네.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상에는 가장 지금 필요한 155mm 포탄하고 정밀 유도 폭탄 같은 게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MBC 보도를 보면요. 하지만 미국이 공격용 무기 이런 거를 이제 지렛대로 쓰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공용 무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방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손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그 관측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미국의 이런 요구를 수용을 하면은 인센티브도 줄 거다. 오히려 더 많은 무기를 주는 그런 것도 검토하는 것 같다는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공 속도를 뭐 늦추거나 조금 이런 방안을 일정한 무기를 중심으로 지렛대 전략으로 사용을 하고 만약에 말을 잘 들으면 인센티브로 더 줄 수도 있고. 보너스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지금 백악관 국가안보위 대변인은 변한 거 없다. 뭐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 국제 인도주의법을 지키면서 하마스 위협에서 자신을 방어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계속 지원할 거라고 강조를 하는데 보면은 미국도 조금 뭔가 좀 이스라엘을 그냥 마냥 지원해 주는 데서 조금 좀 발을 빼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조짐입니다. 아무래도 선거하고 연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에 필리핀하고 외교 국방 2+2 회담을 가질 의향을 비쳤습니까? 그동안에 좀 그 중국이 일본하고 필리핀하고 계속 그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국제사법재판소가 그 중국이 지금 남중국해 90%를 자기네 영해라고 뭐 주장을 하는데 그거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뭐 중국이 계속 지금 뭐 이건 우리 거다 하는 식으로 뭐 이른바 구단선을 그어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지금 운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이 필리핀하고 이르면은 다음 달 마닐라에서 외교 국방 2+2 회담을 가지는 거를 지금 조율을 하는 모양입니다. 워싱턴 주재 필리핀 대사가 어제 그렇게 밝혔는데요. 다음 달 그런 걸 가질 계획을 좀 추진하고 있다. 다만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전임 두테르테 때는 필리핀이 완전히 친중 노선으로 있다가 마르코스 그러니까 취임하고 나서는 미국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죠. 최근에도 이런 마찰이 계속해서 좀 불거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해경 소셜 미디어 공식 계정에도 뭐 이런 게 좀 올라온 것 같고요. 최근에도 일들이 좀 있었죠. 뭐 중국 해경 그 SNS 보면요, 그저께도 그 센카쿠 중국은 이제 다오이다오로 부르죠. 여기서 또 일본하고 또 중국이 또 이렇게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거시켰다. 뭐 중국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보면 또 그저께 남중국해에서도 역시 또 필리핀은 이제 거기 자기들이 이제 군함에 이렇게 이제 물건을 보급하는 식으로 이제 하니까 이제 중국은 그 해역은 우리 해역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오케이 상시적인 그 보급은 인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좀 여유를 좀 이렇게 뭔가 좀 여지를 줘왔는데 네. 필리핀이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건 도외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지금 뭐 계속 이렇게 마찰을 하니까 이제 미국이 좀 더 개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은 지난 3일에서 5일 사이에 그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항공모함까지 동원해서 필리핀하고 공동 순찰을 했습니다. 같은 날 중국도 해공군 병력 동원해서 맞대응 순찰도 했고요. 네. 이런 와중에 또 중국하고 필리핀이 지난 17일에 상하이에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서로 좀 소통해서 잘 풀어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좀 더 바짝 개입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다음 달에 필리핀과 외교 국방 2+2 회담을 가질지 뭐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결과가 어떨지 그래서 좀 더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얘기는 인공지능 얘기 몇 가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클라우드 관련 지출이 아시아에서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평가가 나왔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죠? 클라우드 컴퓨팅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체 컴퓨터가 아니고 클라우드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용도 절약되고 첨단 기술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아시아개발은행 밑에 있는 그 싱크탱크가 그저께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런 그 사실 그 생성형 AI 발달 때문에 클라우드 산업 주목도가 높아졌는데 우리나라의 그 클라우드 관련 지출이 아시아 중간 수준에 불과한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 클라우드 관련 총 지출을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 총 GDP 한 0.29%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그 조사 대상 11개국 가운데 6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낮은 데는 태국, 필리핀, 인도, 베트남 이 정도였습니다. 클라우드 지출도 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나 봐요. 특히 공공부문 비중 같은 경우는 우리가 7%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걸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호주는 뭐 29%, 뉴질랜드, 싱가포르도 한 27, 8%가 넘으니까 아주 완연히 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은 점도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보면은 지적이 됐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의 도입 비율이 27.6%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한 11개국 가운데 8번째에 그쳤습니다. 이런 IT 관련된 어떤 통계에서는 우리가 항상 좀 상위권이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낯설기도 하고 어떤 의미를 지닐까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보고서 분석을 보면요. 네. 우리나라의 그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우리 그 한국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제 영향이 GDP 한 0.5%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국 가운데 한 6번째. 싱가포르 같은 데는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뭐 우리보다도 훨씬 낮은 0.25%로 11개국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고서 얘기는 한국이 클라우드 관련 정책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경우에는 2024년, 2028년 GDP가 많게는 한 0.7%가량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또 내다보았습니다. 네. 자, 클라우드 관련된 얘기 이어서 조금 더 해보면 중국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AI 개발하는 걸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백악관이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들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중국을 고객으로 둔 미국 회사들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미국이 중국하고 뭐 잘해보자고 뭐 위기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그 고위급 회담을 하는데 네. 저는 뭐 그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고급 반도체는 아주 철저하게 뭐 아주 그냥 그야말로 두드리고 계속 두드립니다. 지금 러먼드 미국 상무장관이 현지 시간 지난 금요일 날 한 행사에서 밝혔는데요.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이 이런 AI 모델 학습에 그 자기네 그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명단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중국 같은 우리가 원치 않는 상대들이 AI 모델을 학습하는데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가 사용되도록 놔둘 수 없다. 아주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네. 그 러먼드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해당 반도체 수출 통제를 사실상 우회하는 것도 차단해야 한다고 본다. 이게 이제 중국이 AI형 반도체를 직접 수입하지 못하니까 이런 반도체로 만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AI 개발에 필요한 연산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백악관이 우려하는 겁니다. 네. 기업들이 뭐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여러 개가 있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게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그렇죠. 기업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중국이 이런 거를 씀으로 인해서 첨단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해도 이런 AI 기술을 우회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러먼드 장관 얘기는 누가 제일 큰 고객이고 누가 이걸 가장 많이 학습에 활용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이걸 보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면은 이번 주에 관련 규정안도 공개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주 뭐 철저하게 중국 AI 칩 차단합니다. 그러네요. 자, 다음 얘기를 해볼 텐데, 왜 그러지? 이유가 궁금해지면 미국에서 필기체 교육을 하는 주가 좀 늘고 있다고요. 필기체라는 건 뭐 알파벳 필기체를. 그렇죠. 말하는 이제 거구나. 쓰는 거, 쓰는 손글씨, 거, 손글씨. 손글씨. 지금은 뭐 손글씨가 거의 없죠. 다 네. 뭐 다 입력을 하니까요. 로이터 보도인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초등학생 260만 명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필기체 읽고 쓰는 그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네. 작년 10월에 주법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의무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올 들어서 5개 주가 필기체 교육 의무화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손으로 글씨를 써야지 이게 손 근육 발달도 그렇고 특히 뇌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필기할 때는 모든 신경망이 동원된다. 그래서 이런 글자를 씀으로써 이 글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이런 것들이 뇌 기능을 훨씬 더 발달시킨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손으로 글씨 쓸 수 있는 기회가 예전에 비해서 진짜 많이 줄었을 텐데 거의 없죠. 그렇죠. 요즘 손글씨 쓸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특히나 좀 이런 교육을 일부러 네. 또 정책적으로 좀 시키는 것 같은데 관련돼서 연구도 있는데 뭐 장점 몇 가지 소개해 주셨지만 키보드보다 뇌 연결성을 더 높인다라는 노르웨이 연구 결과가 있다고요. 네, 노르웨이 과학기술대 연구팀이 지난 토요일에 과학저널에 논문을 올렸는데요. 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손글씨 쓰거나 이제 키보드 입력하면서 이렇게 뇌파 움직임을 비교를 해보니까 손으로 글씨 쓸 때 뇌 연결 패턴이 키보드로 타이핑할 때보다 훨씬 더 정교하더라. 이건 수업할 때 타이핑보다는 펜으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훨씬 필요하다는 걸 뒷받침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뇌의 두정엽 같은 꼭대기 부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네트하고 접점 사이에서 훨씬 더 연결성 패턴이 훨씬 일관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손글씨를 쓸 때. 저도 가끔 이렇게 손글씨를 메모 형식으로 말고 좀 길게 쓰려고 그러면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렇죠. 예전보다는 많이 좀 줄었습니다. 요즘 친구들한테는 교육이 필요하군요. 그 손글씨를 쓰고 편지를 네. 쓰고 하는 그런 아날로그 방식이 과학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점이 입증이 된 겁니다. 그렇죠. 환경적으로 디지털 환경이 워낙에 네. 보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교육 시간을 내서 정책적으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까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